아직도 물가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되게 어렵지만 조만간 되게 좋은 행운을 만날 거예요. 그 행운이라는 게 뭐냐면 연준의 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무언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때렸지만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쓰는 케이스인데 7월 달에 이제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둬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죠, 여러분. 이제 하반기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가장 궁금한 포인트는 과연 연준은 연내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몇 번 더 단행할 것인가? 그리고 과연 경기 침체는 연착륙이 가능할까?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서 이분을 또 섭외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분을 소개하는데 어떤 수식어가 필요할까요? 대한민국 1타 거시경제 전문가 신한은행 WM본부 오건영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저는 또 한 번 이렇게 팀장님과 인터뷰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팀장님의 해안을 느껴볼 수 있는 정보 한번 잘 뽑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초에 상반기는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뒤엎고 그래도 상반기에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 모두 좀 선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네네. 확실히 추가적인 상승의 트리거가 부재하다 보니 지금 시점에서는 좀 방향성이 부재한 모습이거든요. 네네. 현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다 보니까 부담이 굉장히 큰 상태거든요. 그럼 사실 이런 상태에서는 매크로 환경 자체가 주식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에 별로 이렇게 유리하진 않아요. 근데도 이게 이렇게 뜨겁게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끝이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은 되게 어렵지만 조만간 되게 좋은 행운을 만날 거예요. 그 행운이라는 게 뭐냐면 연준의 피벗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들 금리 인상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만 이게 조만간 끝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좀 넘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 피벗을 하면은 자산시장에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피벗하기 전에 사놔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전에 사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얼마나라는 시간이 되게 빠르게 땡겨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연초에는 6월 달부터 인하한다. 그 다음에 3, 4월에는 9월부터 인하한다. 그리고 지금은 내년 3월 정도 인하한다. 계속해서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계속 안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어차피 좋아질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시장의 사기가 꺾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뜨겁게 반응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모멘텀 부재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물론 성장 모멘텀이 좀 주춤해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 더 같이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연준 피벗에 대한 기대감 있죠. 이 패키지 선물 세트가 9월 달부터 인하를 해서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거든요. 대선 전까지 200bp죠. 2% 인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선물 세트가 생각보다 그만큼 크지는 않을 것 같은 거죠. 시작도 내년 3월에 할 것 같고 그리고 하더라도 내년 말까지는 뭐 많이 해야 1.25% 그 정도밖에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 엄청난 선물 세트가 좀 약소해지는 느낌이 나죠. 그러면 굉장히 기뻐가지고 달려가다가 선물이 늦게 들어오고 그것도 조금 줄어서 온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러면 이제 외환시장에서도 달러가 강했다가 이제 금리 인하할 수도 있대라고 하면 그걸 반영하면서 환율이 쭉 내려왔겠죠. 그러다가 생각보단 덜하대 하면 이렇게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작년 10월, 11월에 보면 환율이 1,450원이었고 올해 초에 좀 낮았을 땐 1,220원. 지금은 한 1,300원 정도 와 있어요. 요 사이에 끼어 있죠. 그래서 환율을 가지고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시장이 연준의 피벗이라는 팩트 있죠. 그 팩트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땡겨서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기대를 갖고 견디고 있고 머지않아 끝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조금씩 희석이 되면서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국면이다라고 현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해 안에 피벗 가능하다라는 기대감으로 시작을 했다가 사기가 조금은 좀 꺾이면서 그렇죠. 주춤주춤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6월 달에 그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피벗이라는 건 금리 인하로 돌아서려면 일단 금리 인상이 종료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상 종료도 안 됐는데 금리 인하를 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6월 첫째 주에 캐나다하고 호주가 금리를 올렸어요. 깜짝 놀랐죠. 네. 근데 유럽 중앙은행도 이번에 인상하면 끝이다라고 했는데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인상을 하면서 9월 달까지 인상을 할 것 같대요. 그리고 연준도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킵이라고 얘기하면서 더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이런 곳들이 금리 인상을 연달아 했었어요. 그러면 이런 국가들의 이름만 딱 들어봐도 전체적으로 선진국 블록이잖아요. 선진국 블록에서 아직도 물가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물가와의 전쟁이 끝나야 금리 인하 패키지가 나올 텐데 지금 6월 7월에 다 됐는데도 아직도 그게 끝나지 않았으면 연내 금리 인하라는 기대는 사실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론이 들어오게 되고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연내 금리 추가 인상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네네. 뭐 영국은행, 영란은행도 지금 완전 0.5%포인트나 금리를 올렸고 그렇죠. 튀르키예까지 뭐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그렇죠. 다 금리 인상 단행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생각보다 시장은 튼튼한 거 아니에요? 그 기대감, 피벗 기대감으로 확 올랐다가 네. 지금 주춤한 게 이 정도면은 네. 여전히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 세트가 올해 12월부터 인하, 9월부터 인하하고 내년까지 2% 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시점은 올해 9월이고 내년까지 2% 이 패키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내년에 3월에 시작하고 내년 말까지 1% 이게 패키지가 약해진 거죠. 그럼 아직까지도 마찬가지로 그 기대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성장 모멘텀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성장 모멘텀이 올해 상반기에는 AI에서 나타날 수 있었죠.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이제 엮어서 보게 되면은 실제로 아직까지도 그런 기대, 성장에 대한 기대부터 시작해서 피벗에 대한 기대도 같이 공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물 세트가 조금은 작아졌지 그 선물 세트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네. 당장 7월 FOMC 회의가 이제 7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죠. 네네. 7월 23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7월 연준의 행보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7월에는 금리를 인상해야겠죠. 여기서도 금리 인상을 못하고 물러나게 되면은 아마 연준 내에서의 분열도 커질 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신뢰도 되게 많이 낮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물러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이제 저 사람에 대한 약간 뭐랄까 이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거기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낮춰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7월에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7월 달에 이제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둬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연준은 2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준에서는 2차례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한 번 정도 올리면 끝일 거야 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 초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겁니다. 작년 초에는 올해 많이 올려도 4번이야. 근데 4번 넘었잖아요. 많이 올려도 2%는 못 가. 근데 2% 넘었거든요. 근데 3%쯤 왔을 때는 3% 정도면 어느 정도 다 온 거야 라는데 4% 가거든요. 4%에서는 이제 끝이야 라는데 4.5, 5.6 이게 그래서 시장에서는 끝났어 할 때마다 그 기대를 깨면서 계속해서 따라 마시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따라 마시고 있는 건데 시장에서는 이제 한 차례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 연준에서는 2차례 인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둘의 갭이 있어요. 이걸 연준이 어떻게 좁혀지느냐가 1번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피벗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피벗에 대한 기대를 연준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느냐 이 두 가지가 아마 이번 7월 FOMC에서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팀장님이 보실 때는 연준이 올 하반기 2회 이상의 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첫 번째는요. 7월 달에 금리 인상 한 번은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준이 진행을 할 때는 지금 스킵 모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9월보다는 11월에 인상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볼 게 뭐냐면 어떤 횟수라는 게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요. 데이터 디펜던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데이터 디펜던시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학교의 교사라고 해보죠. 근데 같은 학교의 교사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각 반이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신데 반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되게 엄하게 다스리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본 거죠. 아, 이 선생님 왜 이렇게 애들 힘들게 하세요?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그러면 객관식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번 7월 31일까지요. 2번 8월 31일까지요. 3번 9월 30일까지요. 4번 정신 차릴 때까지요. 4번이잖아요, 답이. 4번이 1, 2, 3번이 넌센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연준은 지금 시장과의 갭을 좁혀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제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이 지금 뭐 2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시장이 2번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만약에 시장이 만약에 한번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한 단계 더 낮춰준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굳이 2번을 인상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가장 베스트 케이스가 되는 건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면서 또 방만하게 나오게 된다면 네. 그럼 추가 인상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융시장하고 연준과의 갭이 좁혀지느냐 그리고 좁혀진 갭이 물가의 안정으로 이어지느냐. 그래서 연준에서도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알고 있으면서 거짓말하는 거야, 표면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연준도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엔 데이터 디펜던시로 움직일 겁니다. 시장이 우리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도 그 데이터에 들어가 있겠죠. 네, 예. 진짜 어떻게 이렇게 찰떡 같은 비유를 해주시는지 언제까지 그렇게 엄하게 하실 겁니까? 라는 객관식 문항이 있다면은 정답은 4번 정신 차릴 때까지 엄하게 할 것입니다. 네네. 라는 또 아주 찰떡 같은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6월에는 연준이 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잠깐 엄하지 않게 네. 가겠다라는 취지인데 네. 그동안에 엄하게 했던 효과를 좀 보고자 동결을 했던 걸까요? 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월 의장도 자 보시면 보통 성장이 탄탄하게 나오면 금리를 올려야 돼요. 물가가 높아지면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6월달 FOMC에서는요 성장률 전망도 올렸고 물가 전망도 올렸어요. 그럼 이 2가지를 올렸으면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는 동결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다 벙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그때 당시 뭐라고 하냐면 이건 속도와 레벨의 문제인데 우리는 속도에 집중을 하는 거지 레벨에 변하는 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상을 안 한다는 게 아니다. 왜? 0.125씩 인상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0.25를 인상할 건데 이번에 쉬고 다음번에 인상하면 사실상 0.125씩 인상한 거 아니니? 라고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도 떡더름하지만 알았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렇게 이제 애매한 비율을 던져주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연준 내에서도 되게 지금 의견이 분분할 겁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동안 인상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으니까 인상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조금만 보고 가자라는 신중론이 존재할 거고요. 그 신중론은 7월 달에 금리를 인상한 다음에도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7월 달에 인상한 다음에 연속으로 인상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속도를 늦추기로 했으니까 조금 더 보면서 11월을 바라봅시다. 이렇게도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상을 또 할 건지도 중요하지만 언제쯤 인상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이번 FOMC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참 우리가 얼핏 보면은 아니 금리 인상할 거라면서 왜 쉬어? 이거잖아요. 파월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레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 인상한다. 레벨을 올리는데 그 속도의 문제일 뿐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월 결코 금리 동결이 아니다. 그렇죠. 네. 베이비 스텝보다 한 단계 더 낮은 토틀러 스텝이었을 그렇죠.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제 파월 의장의 뭐 코멘트라든지 그분의 언급을 좀 디테일하게 또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투자자분들이 보셨을 때 저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기본적으로 좀 알고 네. 좀 받아들이면 좋을 법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제 참 그럼 일단 첫 번째는 뭐 제가 뭐 연준 해설가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진짜 연준 전문가분들 많으신데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제 느낌으로 바라봤을 때는 파월이라는 분은 되게 불편부당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걸 좋아하시는 거죠. 무언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때렸지만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쓰는 케이스인데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이런 거죠. 매파적 동결. 동결은 매파적이지 않지만 매파적인 코멘트를 던지는 거죠. 매파적 동결 내지는 비둘기파적인 인상. 인상은 매파적이지만 무언가 균형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때리면서 뭔가 이렇게 해주고 또 이렇게 갈구면서 뒤에서 달래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무언가 하나씩 주고 하나씩 받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거는 밸런스를 맞추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데 그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연준이 의지를 강하게 보여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강한 의지를 표명을 해서 물가를 빨리 잡고 지나가야 되는데 네. 그럴 때도 균형을 계속 잡다 보면은 헷갈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오락가락한다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기자회견 때 이제 되게 기자들이 뭐랄까요? 저는 이제 그 영어로 질문을 하는 거지만 약간은 좀 도대체 뭐예요? 이제 이런 느낌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고
파월 의장도 말을 하면 할수록 이게 좀 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계속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뒤로 밀어가는 듯한 느낌, 책임을 좀 회피하려는 듯한 느낌, 그런 걸 좀 봤습니다. 그래서 불편 부당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게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연준의 신뢰하고 조금 맞닿아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너무 이렇게 적절하게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의 특징까지 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인플레이션 관련한 논쟁도 현재 뜨겁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팀장님의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헤드라인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더 내려올 것 같아요. 그게 이제 6월달 CPI가 7월 중순에 발표가 될 텐데 6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3%대 초반까지 내려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물가에 대한 전망을 한번 이렇게 총재님부터 시작해서 같이 발표를 하신 게 있어요. 우 총재님이랑 이제 국장님이랑 세 분이 나오셔서 물가 전망을 한번 인터뷰를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한 게 뭐냐면 물가가 8월 달 정도 되면은 3%대 이하로 2%대로 내려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전망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좀 그런 이제 고무적인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쵸? 드디어 그런데 그 뒤에는 오히려 9월, 10월로 가게 되면은 물가가 소폭 다시 올라갈 것 같다는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도 이제 적절한 말씀을 하신 게 에너지 가격 때문인데 물가라는 걸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난해 대비 이번 해, 그러니까 지난해 6월 대비 올해 6월, 지난해 7월 대비 올해 7월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6월 달에 국제유가가 140불이었어요. 지금 6월 달에 국제유가가 70불이거든요. 그럼 국제유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가장 고점과 가장 저점을 연결한 게 작년 6월, 올해 6월이에요. 그러네요. 이 둘을 딱 연결을 하니까 에너지 가격에서 물가가 하락한 폭이 되게 크게 나온 거죠. 근데 그 뒤로 넘어와서 7월, 8월만 가도 국제유가가 100달러 밑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국제유가가 그럼 지금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70달러 유지하고 있으면 원래는 140대 70으로 계산하던 걸 한 90대 70으로 계산하겠죠. 그럼 에너지 가격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효과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네요. 그럼 오히려 에너지 가격이 마이너스를 많이 잡아준 게 줄어들면서 물가가 다시 고개를 살짝 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전년 대비로 측정하면서 만들어지는 착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7월 정도까지는 내려온 다음에는요,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좀 정체에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증거 대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잘 내려오질 않고 있어요. 이게 좀처럼 내려오질 않고 있거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실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에너지 가격하고 식품 가격을 제외한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 가격을 빼고 계산을 하니까 사실 지금 많이 안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상 에너지 가격의 전년 대비 효과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8월, 9월로 넘어가게 되면은 미국의 물가 이 하락 속도도, 물가 안정 속도도 조금은 둔해질 것 같고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물가가 내려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2%까지 내려온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3에서 이렇게 버벅 하면서 여기서 이제 진도가 안 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90점에 합격을 하는데 100점 만점에 80점까지는 왔는데 그 다음에 90점을 못 올리고 있는 거죠. 어떤 때는 80점에서 90점 올라갈 때 1년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연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내년 말 정도 돼도 2%로 돌리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코멘트를 던지고 있는 이유가 이런 데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연준의 또 목표치는 물가 2%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언젠가는 물가 이 CPI 수치에 대해서 좀 시장이 둔감해질까요? 일단은 둔감해진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지금은 그거잖아요. 계속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의뢰권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작년 6월부터는 계속 내려왔으니까요. 네. 작년 6월에 9.1이었던 게 지금 4%고 다음 달에는 한 3%대 초반으로 내려올 테니까 그냥 내려오는 거야. 그럼 이제 금방 2%갈 거야 이랬는데 얘가 만약에 꼬리를 말아버리면 꼬리를 말아서 이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겠죠. 실제 캐나다나 호주 중앙은행도 물가지수가 꼬리를 말면서 올리니까 거기에 깜짝 놀랐던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럼 하반기 시장이 또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물가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뛰어 올라온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로 탄탄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피벗 패키지가 또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금리 인하의 기간이 더 뒤로 미뤄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질문 주셨던 것처럼 두 번째 인상의 가능성을 더 높여갈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네. 실제로 데이터 디펜던시를 봐야 된다라는 게 이거 기저효과라고 해요. 작년 대비해서 이번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걸 기저효과라고 하는데 이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8월달, 9월달에 소비자물까지도 데이터를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물가지수도 의례적으로 우리는 계속 떨어질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대비를 해서 우리가 기대하던 선물의 패키지는 조금 더 축소가 될 가능성도 우리는 좀 염두에 둬야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하는 이야기도 살짝 해주셨는데 네, 만약 연준이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한미 금리 차에도 지금 또 시선이 쏠리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네. 지금 현재는 1.75%포인트 금리 차가 벌어져 있는데 연준이 7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경우 2%포인트까지 확대될 수 네네. 있다는 말이죠. 금융시장,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떨까요?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금리가 높은 곳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 차만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네. 금리 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무역 수지에 대한 부분들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투자에 대한 관점들도 당연히 존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환율에 또 이제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의 기대도 존재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기대가 있냐면 첫 번째는 연준의 피벗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금리 차가 많이 나지만 머지않아 빠르게 줄어들 거야 라는 기대가 있으면 사실은 금리 차가 벌어지더라도 크게 시장이 민감하진 않겠죠.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는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돌아서고 중국 수출이 좋아질 테니까 그렇게 됐었을 때는 무역 수지 적자가 줄어들 거야. 그러면 이런 낙관론들에 기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금리 차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이런 미래에 대한 블루프린트가 존재한다면, 이 청사진들이 존재한다면 지금 막 자본 유출이 나거나 그러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미래에 대한 기대잖아요. 근데 이 기대가 만약에 휘청휘청하게 된다면 그때는 지금의 이 양국 간의 금리 차가 다시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건 뭐냐면 하는 총재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절대 공감하는 게 2%라는 이 금리 차가 절대적으로 이 수준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외에도 참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얘네들이 이 2% 금리 차의 문제를 메이크업을 해줄 수도 있지만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를 만들어낼지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꼭 봐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다른 요인들이 사라지고 자본 유출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무언가 자산을 팔고 받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갈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걸 제일 많이 봐야 되냐면 결국엔 깔때기처럼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환율로 모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떻게든 팔고서 받은 원화일 거지 않습니까? 이걸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야 되니까 결국에는 환율로 깔때기처럼 모이겠죠. 그래서 환율이 안정돼 있다면 모르겠지만 환율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을 때는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상이 되게 최악의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열어둘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금통위원분들이 지난 5월달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3대3 정도로 50대 50으로 팽팽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다음 때 6월에 있었던 금통위에서는 6대 0 정도로 한 번 정도 추가 인상의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외환시장이 불안했었을 때는 이거를 갖다가 금리 인상으로 메우는 것들도 어느 정도 고민이 될 수 있다라고 전제를 깔고 있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한은도 금리 인상을 한 차례 더 추가적으로 단행할 수 있을 가능성도 우리는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네. 전망으로만 보면 올해 연말에 이제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미국하고 달리 좀 빠르게 좀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건 상당히 좀 쉽진 않을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이 너무 빨리 뛰면서 자본 유출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질 때 그때는 금리 인상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연말까지는 이제 금리를 동결하는 쪽으로 좀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총재도 그 말씀하세요. 아니 캐나다도 올리고 호주도 올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니까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캐나다나 호주는 물가가 5%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대 초반이고요. 그리고 이제 7월, 8월 되면은 2%대도 한번 보잖아요. 네. 그럼 걔들이란다. 캐나다나 호주만큼 네. 그 정도로 아주 급하거나 절실한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은 성장 쪽에다 포커스를 두면서 천천히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극단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금리 동결 쪽으로 좀
무게 중심을 좀 두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물가는 잡히고 있는 게 확실하니 네네. 일단 동결의 가능성을 좀 더 두면서 그래도 또 한미 금리 차를 생각하면은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그렇죠. 여러 안심하면 안 된다는 그렇죠. 얘기가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의 1인자 그리고 연준의 해설가 갓건영 WN 너무 부담스러우시네. 다시 할게요. 굉장히 또 굉장히 부담스러운. 아, 네. 그냥 좀 뭐 1인자 이런 거 빼시고 편하게 하시죠. 굉장히 좀 땀나네요. 네, 다시 해볼게요. 너무